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흥부놀부 소장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박뉴스 하시니까 박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중박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국회에 제출된 추경 규모가 11조 7천억 정도인데 사실 이거 생각보다 좀 적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되겠냐. 20조 넘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1조 7천억 원의 이제 코로나 추경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추경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좀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당정청이 코로나19의 추경 증액과 함께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 2월 말에 1차 경기부양책으로 한 20조 원의 이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 사실상 3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정부, 여당, 청와대는 일단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엔 좀 역부족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데요. 그러나 정말 얼마나 증액할지 어떤 신규 사업을 포함할지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용도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 네, 그렇죠. 항공 여행업 하시는 분들, 네. 이 분야 자금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게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에 지금 장병들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급식비를 좀 증액하는 방안, 또 의료진들의 보호장구가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 보호장구뿐 아니라 또 약국에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어떤 감세까지도 정부가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반면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와 여당 일각에서 국민에게 기본소득. 그렇습니다. 네. 월 100만 원 가량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정청은 다음 주 초까지 일단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늘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선심성 예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이 없는 예산을 삭감한 뒤에 네. 증액할 것만 논의하자라고 맞서고 있는데 사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지금 지원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네. 영세상인들은 하루가 여삼초입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금 매출 없이 대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여야가 좀 정쟁을 뒤로 하고 피해 영세상인 방역만 놓고 좀 빠른 결정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변제 기한도 좀 연장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이자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세상인이 은행에 대출 사료를 가져가면 안 사료 해준다면서요. 접수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2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금융 지원 대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공매도 규제 한 3개월 정도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좋지 않습니다. 이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죠.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그렇죠. 왜 통과되겠느냐 의구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어요. 새벽에 다우지수가 또 5.86%, 1,400%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5% 가까이 빠졌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 어제 1,900선이 무너졌거든요. 네네. 뭐 연기금이 이제 장 후반 투입이 되면서 낙폭을 다소 줄였지만 어제 2.78% 54포인트 내려서 1,908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박스권이라고 해서 1,900선이 심리적 마지노선 그렇죠. 역할인데 지하 1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하를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 1908은 종가 기준 지난 2016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고요. 네. 코스닥도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 700억 원 넘게 기관까지 합치면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네. 개인이 이걸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개미들이 지금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개인들은 지금 외국인들은 그 지금 한 사나흘 사이 한 4조 원 넘게 팔았는데 네. 이걸 개인들이 다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직 손실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산 시점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그 어제부터 공매도 규제 강화가 돼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주가는 일부 반등을 했지만 그러나 코스피 시장 전체 하락을 막기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처럼 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네. 주장도 나오고 그리고 좀 있습니다. 기한도 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3개월 너무 짧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또 미국 연준이 지난번에 금리를 0.5% 정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인하를 시켰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거다 이런 얘기 다음 나오는데요. 주까지가 디데이예요. 네. 그 다음 주 못하게 되면 사실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연준 지금 영국 중앙은행도 0.5%를 내렸어요.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네. 이 심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이제 한국은행이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실기론 때문에 뒷북 대응이다라는 지적을 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금리 내려봤자 뭐 하냐. 뭐 하냐인데 네. 지금 심리예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어떤 돈이 없어서 유동성이 없어서 선진국이 돈을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이 시너지를 내줘야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 경제는 심리다. 모든 것이 심리다. 제가 심리학과 나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해외 여행객 감소로 김포국제공항에 일부 면세점이 오늘부터 1시로 문을 닫는다는데 뭐 임대료 면제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행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공항 면세점도 문을 닫습니다. 롯데 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이전에 통상 하루 매출이 한 2억 원 가량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1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손님이 한두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국제공항은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단거리 왕복 노선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일 기준 하루 평균 24편이던 운항 편수가 이달 9일 기준 하루에 한두 편으로 줄었습니다. 하긴 뭐 공항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지 면세점이 운영이 되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공항이 면세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는 지금 시내 5개 면세점도 영업 시간별, 이 점별로 2-3시간씩 단축 운행을 하고 있고 네. 신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천국제공사 이제 입찰에는 이제 빅3가 다 참여를 했지만 네. 과연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면세점에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은 조금 다른 스탠스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연동해서 매출과 연동해서 임차를 좀 내릴 수 있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고정된 임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전방위적으로 지금 잘 되는 데는 배달 앱 쓰는 외식업체 이런 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YTN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때문에 시청률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좀 잘 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될까요? 아니다. 하나 더 해야죠. 국내 대기업 4곳 중 한 곳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대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대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대기업도 3곳 가운데 한 곳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이 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를 의뢰해서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 대상 응답 기업 28%가 올해 상반기 내
채용, 축소하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 명도 뽑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이제 무려 이제 19%가 됐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이 채용 늘리겠다라는 답변은 5.6%에 불과했는데요. 이 조사가 이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인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보다 현재보다 채용 축소를 결정한 기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네. 응답 기업이 126곳인데 그중에서 19% 정도가 상반기 채용을 축소한다. 그리고 8.8%는 채용 아예 안 할 거다. 한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계획 수립하지 않은 기업이 또 31.5%나 되면 네. 우리 이제 취업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맞습니다. 지금 3월 중순이잖아요. 네. 3월 중순인데 상반기 채용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이건 거의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떡하나. 좀 방법을 좀 빨리 대책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중박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오늘 조찬 파티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고요. 우리의 호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수진 변호사 목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 자, 에피타이저 우리 한번 먹어보죠.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권리당원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이 창당할 당시에 이거 위법이다 막 이러면서 사실 고발도 했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정당이고 꼼수 정당. 반헌법적이고 꼼수 정당이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실론에 있어서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미래한국당에 많은 그 의석이 가게 되고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야말로 탄핵의 위험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이 이제 고개를 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꼼수에는 꼼수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이 정의에 맞게 할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똑같아진 거죠. 그리고 남녀카드에 자기 똑같이 해버리니까 과연 이것이 근데 과연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될지에 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건 현찰이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이제 그렇게 참여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구 의석수라든가 중도의 이탈이라든가 이거는 어음 아니냐. 현찰하고 어음이 있으면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는 이제 그 정당에서 의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고 어느 정당 사람을 뽑고 하는 거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요즘은 그 SNS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하는 거는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재의 지지율
지지율로 볼 때 뭐 정의당이나 민생당 같은 그런 소정당에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몫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제인데 네. 그거는 실제 선거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그 방향 전환 또는 꼼수에 대해서 또 꼼수로 맞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를 또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지지율만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지금 뭐 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거는 사실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지 여부는 결국은 그 선거일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서른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반대하는 분들도 의원이라든가 많죠. 네, 예.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석을 도둑 맞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의석을 주는 건 또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걸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잘 판단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민주당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 남겨두고요. 어차피 우리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국민입니다. 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의 본 메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18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모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예. 네? 당연히 알아요.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2018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모가 이렇게 저렇게 문서 위조한 거 아니냐, 장고증명. 너 당신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관련됐던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게 바로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뭐 문서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데 사위인 윤석열 총장 때문에 다 검찰이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201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 이제 그 장모 최 씨하고 또 부동산업자 안 씨라는 사람이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 55만 제곱미터를 40억 원의 공매를 받아서 그 지분을 반반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안모 씨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돈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장모 최 씨는 이건 좋은 땅인데 왜 파냐 안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씨의 지분이 경매가 됐고 근데 마침 그 경매에서 사들인 사람이 이 장모 최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네, 결국 맞아요. 그래서 이제 100%가 좀 뭐 장모 측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예금 잔고 증명서 약 300억 넘는 것이 위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예금 잔고 것이 나온 증명서가 왜 거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모 씨의 경우에는 그 자금 조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모 최 씨 명의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좀 만들어다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안모 씨가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이 안모 씨도 형사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후에 사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부동산업자 안 씨가 살려고 했던 감정가 170억 원짜리 산이요. 원래는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매로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투자자를 한번 물색해서 같이 한번 5대5의 지분으로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씨는 돈이 없어서 자기 지분 관련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 이 공동지분 가지고 있던 걸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 전에 이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350억 상당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였죠. 예. 자 그런데요. 어떻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모 씨의 형사 재판에 장모 최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안모 씨가 왜 형사 재판을 받았어요? 그건 아마도 그 장모 최 씨가 안모 씨를 고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왜요? 뭐 이 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안모 씨가 이 예금 잔고 증명을 이용을 해서 다른 네. 사람들로부터 돈도 많이 빌린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장모 최 씨가 나와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넉 장, 석 장은 이제 최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은 또 관계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위조된 거다. 그래서 누가 위조했냐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위조를 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보이고 그 뒤에 이제 이거 이 사람이 위조를 했는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 이래서 작년 9월 달에 안모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해서 지금 이제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사 중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하고 안 씨가 동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신용저축은행인가요? 신한? 예, 신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신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입니다. 예금잔고 증명서를 이제 최 씨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처럼 이제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실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출받는데 이제 그 자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요구를 했었겠죠, 은행 측에서. 은행 측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개인에게서 빌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모 씨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게 사실은 사기였다. 내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최 씨가 그렇게 아들하고 뭐 해서 어쩌고 한 거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사실은 고소한 거 아니었습니까? 안모 씨가 안모 씨는 재판을 받았고요. 안모 씨하고 고소한 건 아니고 동업자들이. 장모 최 씨가 고소한 걸로 보이고 또 그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이 잔고 증명서를 보고 이 안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잔고 증명서 보고 돈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됐다. 그러니 이제 이 장모 최 씨에게 책임을 져라.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재판을 하면서 사실은 그 최 씨가 나 그 사문서 위조한 거 맞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된 거는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는 이제 법원에서 그 상호저축은행에 그 당신 은행에서 이런 걸 발행해 준 적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그런 적도 없고 양식도 다르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모 최 씨도 이건 위조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증언을 통해서 위조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최 씨가 이 잔액증명서 다 허위가 맞냐 이렇게 질문을 검찰 측에서 하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변호인 측에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게다가 이 증명서 누가 위조해줬냐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은 김건희 씨의 지인이 해줬다. 또 이렇게 답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조된 건 맞는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장모 최 씨는 이 안모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고 안모 씨는 난 그런 적 없다.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 씨가 나는 동업자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니까 자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동업자 때문에 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이 마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위조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볼 때는 이제 위조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안모 씨가 가짜도 좋으니까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만들어서 안모 씨한테 준 것 자체는 뭐 처벌이 안 되겠죠. 가짜를 만들어달라고 그랬고 가짜를 이제 알고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3자에게 쓰였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이 장모 최 씨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만약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글쎄, 근데 이제 그 증언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인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안모 씨가 사실은 이걸 진정을 했다 그래요. 저는 왜 진정을 해 좀 궁금한데 이거는 정식으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고소를 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검찰이 근데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스스로 또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이 안모 씨의 형사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나왔다 했고 바로 인지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법정의 증언이 또 허위 증언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고는 좀 어렵고 다만 정식으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본격적인 공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이 경우는 법무부에 진정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구체적인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이 그 결국은 이제 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거를 뭐 수사를 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할 텐데 이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이거예요. 같은 사무소 위조 혐의인데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윤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지금 6635 쓰시는 분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 통장 잔고 위조와 표창장 위조 똑같이 사무소 위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 9월에 지금 그 진정서를 제출해서 지금 의정부 지금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걸로 근데 보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최 씨가 이 안모 씨를 무고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고로 고소하면 또 다른 사람. 네, 또 다른 사건을. 지금 다른 사건이 아니 안 씨는 또 고소를 당했죠. 예.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무소 위조혐의인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하여튼 이거는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장모 최 씨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뭐 본인 말대로 가짜라도 만들어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책임에서 뭐 정상 참작에 관한 사유로 될 수는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2013년도에 최 씨가 돈 2억을 대고 네. 또 다른 그 사람이 10억을 대서 의료법인을 설립했고 거기서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2014년도 5월까지 이게 이제 운영이 됐는데 장모 최 씨가 그동안에 돈 2억을 댔으니까 나도 공동이사장이라고 있었는데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요양원이 수사를 받고 실제로 재판까지 해부가 됐습니다. 이사장하고 원장이요. 근데 그 범죄 혐의는 뭔가 하면 한 22억 정도 요양급여비 부당수급이다. 그래서 사기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최 씨는 처벌을 안 받고 불기소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최 씨가 또 사위가 검사인 덕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실제로 불기소하는 데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2014년도 5월 달에 최 씨가 공동이사장을 사임하면서 이 의료법인 내지는 그 같은 공동이사장으로부터 받은 각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네.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인데 내용이 최 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민형사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의료법이나 도장도 찍혀 있고 공동이사장 구 씨의 인감증명도 찍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 씨가 나는 이렇게 그만뒀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마 검찰에 제출한 걸로 보이고 이걸 단서로 해서 이제 불기소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무장병원을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사무장병원이라고 알려진 이 요양병원에 투자를 하면서 최 씨가 동업자라고 불려야 되나요? 어쨌든 이사장으로 이제 등기가 된 거잖아요. 의료법인의 이사장. 네, 의료법인 이사장에. 네. 그런데 본인은
처벌 안 받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실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 씨가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만약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런 뭐 책임 면제 각서를 쓰는 것은 이건 자기들끼리 이야기지 수사에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 씨의 경우에는 1년 뒤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거의 관여한 바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각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각서가 등장해서 결국 처벌을 면했는데 처벌을 면하는 거에 하나 단서가 된 거죠. 뭐 이 각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둘 사이의 관계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볼 때는 그런 걸 썼다 하더라도 그렇죠. 경영에 관여했으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둘이 썼다는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은 처벌 안 하는 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또 그 그것만 관계자들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말했다는 이상하죠. 거죠. 근데 아마 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각서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 운영을 했다고 된 그 10억을 냈다는 뭐 구모 씨 또 병원 관계자, 의료법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만 될 걸로 보이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불기소를 했으면 정상적인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각서만 보고 불기소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2003년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사업가 정대택 씨하고 또 연결된 사건이 하나 있던데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2003년도에 네. 이 채권 투자를 했답니다. 정모 씨란 분하고 네. 17년 전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분하고 이제 분쟁이 생겨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 정모 씨가 2004년도에 사기 미수등죄로 기소가 돼서 2006년도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받죠. 아, 네. 그 뒤에 다시 2010년도에 또 이제 무고등죄로 이 정모 씨가 또 재판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1심의 유죄를 받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때 그 항소심 재판장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가 정 씨라는 분하고 최 씨가 2003년도에 같이 채권 투자를 하고 이득이 남으면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이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이익이 생기니까 둘 간에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최 씨가 그 정 씨라는 사람을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요때 그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거짓 증언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대로 이익이 생기면 반씩 나누자 아마 그런 약정서를 써줬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법무사 백모 씨라는 분이 이거는 강요에 써준 거다. 누구의 그렇게 강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의? 정모 씨의 강요에 의해서 써줬다 이 말이죠. 정모 씨의 강요에 그러니까 최 씨가 의해서. 써주긴 써줬지만 이거는 무효다 아마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년에. 대법원까지 다 끝났죠. 2006년도에. 그렇죠. 근데 그 뒤에 2008년도에 이 백모 씨라는 그 법무사가 사실은 내가 위증을 했다.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위증을 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증을 해주면 이 장모 최 씨가 나한테 뭐 2억 몇천짜리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진술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정모 씨가 또 고소를 했죠. 네, 최 씨를 고소했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 정모 씨가 무고등죄로 또 기소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는 그 백 씨라고 하는 법무사가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내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정 씨가 최 씨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시효 지냈으니까 불기소다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증 그 교사에 관해서는 불기소로 네. 했고 오히려 이 정 씨의 고소가 무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이제 재판에 회부가 그러니까 됐죠.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그 정 씨라고 하는 사람을 무고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 정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자기가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를 했는데 재판장이 김재호 판사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1년 반쯤 계속 미뤘다. 네. 그래서 나중에 김재호 판사가 딴 데로 이동이 되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됐다. 여기에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는 이제 전 원내대표는 발끈하고 있는 거고 또다시 이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 일반 국민 누구라도 대법원의 그 사건 검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사실은 나경원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게 왜곡된 보도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정모 씨란 분은 사실 사기 미수 나 억울하다. 재심해달라. 그런 신청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래서 항소심에 재판 중이었는데 2012년 6월 7일 날 이 정모 씨가 병합을 해달라 그래요. 병합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무고죄 또 2006년도에 다 끝난 사기죄 그걸 합쳐서 재판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사기죄는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판하려면 재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재호 판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신청 받고 나서 보름쯤 뒤인 6월 22일 날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를 내요. 거기에 따르면 이 정모 씨가 이렇게 병합을 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그 재심 청구한 거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모 씨가 사기죄로 내가 확정 판결받아 억울하다 해갖고 재심 청구를 한 것이 그 다음엔 2013년도 9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요. 1년 반이나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심에 관해서 청구 심사하는데 1년 반이 걸린 거죠. 그래서 끝나니까 바로 11월 달에 피고인 소환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12월 달에 공판기일이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 반 동안은 사실은 이 재심 청구에 관한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오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정재호 판사가 이유 없이 미뤘다고, 김재호 판사 이유 없이 미뤘다고 주장하는 건 조금 이 재판 기록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형사소송에서 재심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당시에 양심 고백을 했던 법무사 백 씨 그 사람이 사실 자수서를 쓰면서 내가 그때 거짓말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였잖아요. 진술서 그렇게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수서가 사실 재심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수서만 이런 가지고는 좀 어렵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심이 되려면 그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 윤 총장이 당시 대검 1과장이었는데 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뭐 의혹이죠.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사이가 거죠. 뭐 관여한 거 아니냐.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백모 이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실관계 밝히기가. 그러니까 이 백모 그 법무사란 분이 정말로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정모 씨가 자꾸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게 하고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써주기만 했는지 그것도 지금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로 오늘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일본과 무역 갈등 플러스 입국 제한 지금 한일 양국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일본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일본 컴플렉스가 뭡니까? 지난 짧게 잡아도 한 150년 정도. 짧게 잡아도 150년 정도.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거대한 벽이었죠. 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또 스타라고 침략하면서도 당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건 뭐
지난 150년 한국인들의 의식을 놓고 이제 보자면 일본을 어떻게 볼 거냐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판단 준거가 되었던 시대였어요. 네. 일본을 반대할 거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어젠다였었고요. 그렇구나.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란 말이 남아 있는 것이 네. 우리 사회가 일본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1983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당시 전두환 정권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사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반일은 안 된다. 극일 하자라고 하는 극일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네. 일본을 이길 거냐, 일본에 반대할 거냐, 아니면 일본에 아부하고 일본에 빌붙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른바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네. 이미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3.1운동 100년이 지났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지금의 선거 국면에서도 친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친일 정치인들 또는 친일 정당 이런 식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런 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역사에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던 이제 이웃 나라인데 단지 이웃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끊임없이 과거 식민지 시대를 상기하게 해주고 또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당했던 피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만 해도 일본의 이른바 반인륜적 제국주의 범죄다 이렇게 네.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못난 탓이다. 우리가 못났던 탓이지 일본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건 오히려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 쟁점일 뿐만 아니라 인륜 문제 또는 인도주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이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간에 늘 일본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생각한다고 하는 점에서 150년간 한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힌 그런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해결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한다기보다도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무척 화가 나요. 아, 화가 나요. 왜요? 무척 분노가 치밀 정도예요. 지금. 네, 한국 언론에 대해서. 예, 2000년도에 사실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는 아일랜드인들이 특히 19세기, 18세기에 아일랜드 감자 사건이라고 해서 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 식량 감자 수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고 그 이후로 이제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관계는 우리와 한국 사이, 일본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흡사했어요. 네, 네. 근데 2000년도에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영국을 넘어섰어요. 아일랜드에 난리가 났죠. 이제 드디어 영국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날 기회가 됐다. 극영이다. 그래서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다가 엄청나게 120m짜리 첨탑을 세웠어요. 네. 더블린 스파이어 기념탑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가 됐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몇 언론에만 아주 작게 나왔어요. 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지금 앞섰어요. 네. 우리가 세계 7위, 일본이 세계 8위로 내려앉았어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국이 드디어 한국에도 추월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왜 조용한가요? 조용하죠. 네.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왜 이거는 정말 역사적 대사변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150년이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로 놓고 봐도 한 번도 우리가 못 이겼었던 500년 내 거를.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에서 보면 네. 우리는 대단히 선제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적이면서 규율 잡힌 사회다. 한국의 이른바 방역에서부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방역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렇죠.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라서 한 개 도시 거대 방역을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봉쇄하지도 않으면서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과정에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에서는 뭐 심지어 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선장이 소프트뱅크인가요? 네. 회장이 100만 개 키트 4개 진단 키트 네. 주겠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확진자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방어하는 이상한 대단히 불투명하고 사실 진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방식의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이미 세계 지식인들이 또 세계 언론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가만히 있냐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미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여러 면에서 선진화하고 있다, 앞서고 있다.
저는 이게 단지 이제 국민소득에서 1인당 GDP에서 앞서고 방역 시스템에서 앞서고 이름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한국인들이 150년간 일본의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자본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네. 굉장히 뿌리 깊게 형성되었고 늘 이제 일본을 따라 배워야 할 존재로 일본에 이제 빌붙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사실은 상황으로 좀 인식을 네. 국민 일반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우리 역사 전체로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그렇죠. 창피하죠. 식민지 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난 150년의 역사가 사실은 길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 청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한 일이에요. 그럼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19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서 한국인들이 한 세기 넘게 가져왔던 일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이제 당당하게 일본을 상대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왔는데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왜 그러나요, 진짜? 이 선거를 앞둔 때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선거에 영향 미칠까 봐? 선거에 어떤 영향이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거라고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몇몇 그 언론사가 그런다 그러면은 그 언론사의 성향상 그렇다고 치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가 지금 이제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군데 기사를 냈죠. 뭐 조금 내긴 냈으니까 했겠지만, 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팬데믹에 돼 있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달리고 있기는 해요. 거기에 이제 많은 기사량을 쓰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역사의식이 없다. 지금 네. 우리가 어떤 역사적 국면을 지나고 있느냐.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시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왔던 일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고 비로소 이제 당당하게 네.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에서의 이제 중심국가의 하나로서 그렇죠.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건 좀 역사 인식이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뭘 바보라서 2000년도에 그런 기념탑을 세운 거 아니에요. 원래 거긴 넬슨 동상에 있던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넬슨 동상은 영국인이 아니라고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아일랜드가 영국을 이겼다는 걸 상징하는 기념탑을 세웠던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국가적 관심사가 됐던 일인데 네.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어요. 이게 오히려 이게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무슨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사실은 이건 정말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이 일본을 1인당 GDP에서 앞섰다는 점 그리고 이 방역 문제에서 그동안 방역이나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다 선진국이다라고 자평하고 자부해왔던 일본을 이제 뒤로 돌리고 세계인으로부터 이런 정도로 선진적인 민주적이면서 이제 규율 잡힌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 이건 한국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국인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문제고 스스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의식을 짓눌러 왔던 일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3.1운동 100주년이 작년이었고요. 그 무렵에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3.1운동 독립을 선언한 지 100년 만에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GDP에서도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대단한 건데요. 역대 정권의 아젠다였어요. 일본 따라잡자. 지난 70년 넘게 실제로는 식민지 시대부터 따져보면 또는 그 전부터 따져보면 150년 넘게 한국인들의 소원이 일본 따라잡기였어요. 두 가지 소원이었죠. 하나는 통일 하나는 일본 따라잡기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 따라잡기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좀 객관적 지표로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동안 이제 그 크루즈선에서 보였던 일본 정부의 대단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하루에 한 500건 정도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보이는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 방사능 오염물질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태도. 또 비자 면제에 관련돼서도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있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일본을 본받을 나라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아젠다가 되고 담론화되어서 이제 150년 넘게 지속되어 또 길게 보면 조선통신사가 갔을 때도 슬쩍슬쩍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비춰보인 적이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 300년 넘게 우리 의식을 짓눌러 왔던 이런 것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인데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어둡고 이제 뭐 힘들다 하더라도 네. 이런 문제들은 언론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죠. 함께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한국 언론 너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이 항상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작고 있어요? 인구도 자기들보다 반이 안 되고 분단돼 있고 지금 또 과거 자기들의 식민지였고 뭐 전후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는 않아서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과거 조선 총독부 건물 그러니까 구중앙청 건물이 남아 있었던 시절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이제 한국인 가이드들이 설명을 할 때 네.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습니까? 존댓말로, 소우데스까? 네. 이러면서 답변을 한대요. 근데 그 중앙청 청사 앞에 가서 이게 옛날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이다라고 안내를 하면 반말로 바뀐다는 거죠. 쏘까. 이게 일본인들의 무시하는 무시, 경멸. 이번에도 사실은, 신문에서 간단하게 났지만 몇몇 언론에 이제 북한 국적, 조선인 학교, 유치원. 이번에 마스크 안 줬다면서요? 마스크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차별의식, 그 인종차별, 민족차별 의식은 일본인들한테 사실은 내재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에서 며칠 전에 난 이제 기사를 보면 큰일 났다. 저 조선 한국이란 나라가 1인당 GDP에서 우리를 앞섰다. 우리를 앞선다.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진짜 일본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감정이 교차돼야. 그래야 이제 서로 진짜 평등한 관계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일본은 이제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생각을 못 하게 만든 것이 현재 한국 언론 지형입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